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야 위치를 바꾸며 여대 야수 정국이 현실화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속도 있게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각 당의 지도부 재편도 불가피해졌는데 민주당은 여당 첫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 총사퇴와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뒤바뀐 여야의 당내 현안,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말씀 나눠봅니다.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자세히 분석합니다. 정적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6월 5일 목요일 정적기사 출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핵심 내용 들려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예, 취임식 대신 이제 취임 선서라는 이름의 행사를 어제 열었습니다. 취임사 20분 남짓했는데요. 통합을 5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무한 경쟁 시대, 보호주역 확대 같은 이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를 거론했고요. 중차지대한 시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비상경제 대응 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고요.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뭐 박정희 정부, 김대중 정부 공약 다 쓰겠다. 네. 정책들을 그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걸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주요 인선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통령 지명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 통찰력이 매우 깊다고 했고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 목소리를 실천하러 응답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내정했고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삼선의 강훈식 민주당 의원,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충남 아산 의리 지역구인데 비서실장은 의원직과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합니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을 선임했습니다. 위성락 강유정 의원은 비례대표에서 자동 승계가 되는데요. 진보당 출신의 손솔, 기본소득당 출신의 최혁진 후보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첫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대법관 증언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어제 열렸는데요. 네. 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단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일이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튿날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장경태 의원도 대법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는데 이 법안은 이 김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사에서 어제 3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 명분이었는데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 선대위는 선거 막바지 지난달 26일 이 개정안 발의를 취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관 증언은 결국 이 대통령 정책 공약집에 담겼고요. 개정안 발의도 취소되지 않은 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했어요. 예,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또 이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이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시대적 폭거라고 시대착오적 폭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회 사랑제에서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우리 증시 훈풍이 불었네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2.6% 넘게 오르며 2,770선을 뚫고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 원화 강세의 흐름을 타고 외국인이 이제 1조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섰고요. 약 10개월 만에 코스피가 이제 2,77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역시 1.3% 이상 오르며 750선에 위에 안착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계속 새 정부 기대감 또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와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제도와 검토 또 주가 조작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고 주주에 대한 권리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관련 낭보가 전해졌네요. 예,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여곡절 끝에 체코 측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최종 체결했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약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서 16년 만에 원전 해외 수출을 다시 성사시켰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현지 시각 4일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날 체코의 최고 행정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다음에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약 체결이 된 겁니다. 네. 당초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 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2 이 원자력 발전사는 지난달 7일에 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그 체결하기 하루 전날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이제 경쟁사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예, 하지만 최고 행정법원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될 수 있게 사전 승인을 해뒀는데 이 결정으로 신속하게 최종 계약이 완결됐습니다. 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1000메가와트급 5,6호기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예, 좀 트럼프 대통령 폭언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네. 이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포고문에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이 같은 산업에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철강, 알루미늄 제품과 연관 제품 수입이 초래하는 이 국가 안보 위협을 축소하거나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철강 관세 인상 조치 다만 영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가 유지됩니다. 국내 철강업계
비상이 걸렸네요. 예, 지금 특히 이미 계약을 마치고 미국행 수출 선박에 실어 보낸 물량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까지 25% 관세를 각각 고객사와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2배가 뛰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에 따른 부담을 누가 져야 할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관세율이 25%일 때는 관세 부담에도 미국 제품보다 가격이 낮아서 좀 버틸 수 있었는데 네. 50%로 이제 관세가 올라버리면 미국산보다 뭐 높아지거나 좀 비슷한 가격이 돼서 좀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이번 세율 인상은 또 발표 닷새 만에 시행돼서 재고를 쌓아둘 시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네요. 예,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출국 금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예, 경찰은 이 사이버 수사과장 등 20명 규모로 수사 전단팀을 구성했는데 이 종로구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PC와 업무 자료 등을 어제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먼저 경찰이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지금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뭐 창의 체험 활동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뭐 이들을 이제 일본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망종인 오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해 17도 안팎으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지금보다 15도 안팎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광주 28도, 강릉과 대구 29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을 비롯해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후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강원도는 일요일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4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입니다.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5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 사이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갑니다.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가장 어렵고요. 반대 목포 쪽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천천히 가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서청주 1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선 결과부터 좀 평가하고 갈까요? 네. 의원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심이 진정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정치가 국민의 삶 앞에서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는지를 다시 배웠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번 잘해보라고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네.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실은 뭐 뜻하지도 않는 그 계엄, 네. 탄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선거에 임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에게 네. 한번 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일일이 우리 국민들을 만나 뵙고 또 우리 부산 시민이라든지 우리 또 구가 사상구거든요. 하면서 설득하고 이렇게 했는데 따끔한 질책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 민심이 굉장히 참 천심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 우리 국민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이 정반대되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대우각성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이 탄핵 정국을 기회를 줬는데도 이러한 일련의 잘못된 이런 부분을 다시 표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 대선 국민들이 결과를 보면. 대선 결과를 보면은 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절묘하게 가발을 안 주잖아요. 아, 그 부분을 이제 의미를 평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49.42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더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총선에서 18석 중에서 17석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 석을 다 주게 되면은 너무 오만해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부산의 전 지역을 다 이겼는데 한 군데 부산 강서구라는 한 군데에서 딱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이러한 절묘한 이것을 한번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또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 건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셨으니까 이러한 목소리 절묘하게 49.42%를 왜 줬을까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의원님 또 대선은 끝났지만 의원님의 역할이 다시 시작된다고도 했습니다. 예. 어떤 시작인가요? 저는 초선으로 들어왔지만은 오래전부터 정치 계통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고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인수위원 또 그리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공직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굉장히 교감이 많아요. 제가.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는 선거 때 공약 자체가 협치하겠다, 통합하겠다, 화합하겠다, 절대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 들어와서도 저는 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굉장히 식사도 많이 하고 또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더 협치를 해야 되겠다. 민주당도 야당에 있을 때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치가 일방통행이 얼마나 이게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같이 대화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같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또 국가가 원하는 거, 국민이 원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또 입법도 하고 또 같은 세미나도 같이 열고 그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를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고 우리 국민의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역할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하게 반성하고 여당도 해봤으니까 이제 야당으로 갔으니까 야당의 역할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 개편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네. 어제 선대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뼈아픈 자성을 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당내 민주주의도 무너졌다고 했고 국민의힘이 외교 안보나 경제에서도 확신을 주고 있느냐에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 이제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서운했겠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표현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지도부에 대한 질타 그리고 우리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질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어떻게 당이 잘못되고 후보가 잘못되고 이런 걸 바라지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설거지하다 보니까 그릇을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고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지 다시 반추해보고 또 반성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국민의힘은 그동안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고 네. 또 보수 정당으로 맥을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경제하면은 또 국민의힘, 또 외교 한번 하면은 국민의힘 보수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대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지적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이 지도부에 대한 이런 질타 또 이런 것이 좀 포함이 좀 됐고요. 또 여러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 한두 사람의 목소리로 이 당이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좀 설치를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군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의원총회를 열거든요. 의원총회를 열 때 지도부가 이제 사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 또 아침에 9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이 이후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걸 총의를 모아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비대위 회의에서 입장 표명이 있고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어떤 식의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 책임론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도부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도부는 나름대로 당을 제대로 한번 바꾸고 우리가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패했으니까 지도부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있고 입장 표명이 있을 거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의 발언 어떻게 보면 조금 셌다고 하면 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당권에 대한 도전 의사를 보이신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의원님들? 저는 어제 그 상황을 딱 지켜볼 때 이분이 정치에 끈은 놓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 그것은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좀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대선이 막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좀 고민도 하고 또 숙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모들하고 또 의논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입장 표명이 있을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약에 이렇게 패배를 하고 했으면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한다든지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정치에 은퇴를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없었고 당이 민주화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 당이 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느냐 그리고 경제라든지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그동안에 믿고 의지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의지가 있구나.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 당원들의 그렇죠.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과정에서도 단일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인데 분당 가능성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분당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그 뜻
당원들의 뜻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49% 반대와 51% 찬성 2%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갑론을박 있죠. 아무것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가면은 그건 건강한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그만큼 국민의힘이 넓다 이렇게 보고 좌우 충돌 뭐 이런 또 자기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은 정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여러 의견 속에서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내면은 그 공약수대로 저는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지론이고 또 우리 당은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패배해서 빨리 지금 뭐 헤쳐나와야 되죠. 이 선거는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서로가 계속 과거만 들춰내고 또 네 잘못했다 뭐 내가 잘했다 이런 거로 가면은 한 발자국 앞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갑론을박 아주 문을 닫아놓고 24시간이나 48시간이라도 끝장 토론을 벌여서라도 우리 당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야 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판은 항상 설이 분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준석 의원이 연계해서 새로운 보수 통합의 구심점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설설설설이 나오는데 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새로운 정당이 하나 탄생을 했어요. 그 정당이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가능성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인 그런 개편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시각을 보고 어떤 신의를 주느냐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대로의 이 보수 갖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10%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매하게 8.34% 정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가능성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또 움직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의 총의를 얻어야 된다. 또 국민들이 지지를 얻어야 된다. 저는 이런 측면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 사람이 모여서 인위적으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보자. 이것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고 민심을 잘 바라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강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거든요. 살아남은 자가 강자고 좋은 것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팔리는 게 좋은 겁니다. 네. 홍 전 시장하고 친하시잖아요. 친합니다. 네. 하와이까지 특사단으로 네, 다녀오셨는데 이 정계 은퇴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를 하고 탈당을 이렇게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글쎄 이게 정치적 메시지가 정치적 메시지로 보면은 네. 국민의힘의 정계 은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국민의힘에서 정계 은퇴를 한 거다.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대 야소 전국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에 민주당은 대법관을 증언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전국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의 뜻과 조금 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 대법관 문제들은 선거 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임 첫날 사실상 대통령께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또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통합 협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날 당일날 아무리 그렇지만 오늘 했으면 좀 또 이해가 가. 당일날 이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이런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언하는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은 이게 협치와 말과 행동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 대법관 30명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또 총의도 한번 더 모아봐야 되고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제의하는데 당신네들 생각은 어떻느냐 이런 거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이런 걸 다양한 의견을 들여서 하는 그런 신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날 당일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계속을 단독 드립을 하고 이렇게 가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나는 버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좀 잘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를 가반을 주지 않고 49.42%를 줬다는 의미가 뭐겠느냐. 이 의미를 나는 민주당에서 깊이 새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범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대 야소 전국입니다. 현실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제 거부권 행사도 안 될 거고 이제 일방통행식으로 갔는데 결국은 이런 것은 저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고 이렇게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저는 막아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 국민들이 원하면은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은 우리는 이제 야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소수 야당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이 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야당으로서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해야 되고 민주당에서도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일방통행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통행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견제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때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이런 전국의 현상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민주당에서 잘 새겨서 정말 여야와 함께 동행하고 협치하고 또 이 국가의 먼 미래를 봐서 이제는 모든 것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까지 다 장악하는 이러한 형국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더 우리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립니다. 사법권을 장악한 건 아니죠? 뭐 장악하지 않았는데 거의 뭐 우리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통합이 체감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대 정신이 저는 뭐냐 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2년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우리는 특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성군이 되려고 하면은 가장 시대 정신에 맞는 통합, 협치, 화합 이것을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된다. 요게 우리나라가 지금 지출된 그런 갈등의 이 사회적 경비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국제관계 문제라고 있다고 봐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민생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고물가라든지 국제정세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관세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어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네.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하실 때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한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다 국민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전체를 아우르고 가서 좀 치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이 좀 짧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사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하고도 저하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고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할 때 민주연구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카운터 파트너도 하고 그런데 지금 몇몇 분의 인사를 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들고요. 이제 전체적인 걸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인사라는 것은 그렇게요. 모든 한쪽의 이념으로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정말 국민 전체 대다수가 참 인사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자개 명장 이영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자개 공예는 재료도 영혼과 같고 일하는 과정도 영과 혼이 정말 닳고 마르도록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 지나야지 완성이 돼가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자르고 갈고 닦고 또 자르고 갈고 닦고 그렇게 할수록 더 빛이 나고 영롱해져 가요. 이 영롱함이 사람들에게 안겨지기를 저는 많이 바랬어요. 예전에 엄마들이 자개를 장을 가지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지금은 큰 장롱이 들어갈 곳이 없어졌어요. 사양 산업이다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17년 차 홍보를 했더니 자개의 어떤 부활이 됐어요. 제일 제가 정말 뿌듯한 거는 젊은이들이 335 모여서 자개가 정말 이런 거였구나 밖에 느끼고 만들고 가니까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죠. 자개는 그 자체가 만들기만 하면은 광을 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해 18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평년 기온을 1도에서 3도 정도 밑돌며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광주 28도, 강릉, 대구 29도, 제주 26도, 부산 25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고 남부 내륙과 동해안은 오늘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낮아서 해가 지면 빠르게 기온이 내려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을 비롯해 주말과 휴일 모두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후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도는 일요일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 습도는 7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셨죠? 네. 그동안 선거운동에 매진하셨을 텐데 소회가 좀 어떠셨나요? 굉장히 감격스러웠죠. 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실 거다 이런 기대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걸어오셨던 정치 역정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제 그 순간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선서를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에 저도 같이 동화가 됐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취임 선서식에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정성이 제외됐다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아마 내란에 지금 이제 사실 군사 쿠데타에 군 병력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그 진상 규명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그 사상 초유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 책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판단이 보류된 상태라 참석을 시키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 취임 선서가 끝나고 나서 청소 노동자하고 방호 인력들을 찾았어요. 뭐 뒷얘기가 좀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이분이 훌륭하다. 대통령이 되시면 참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가슴 배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그때 단식 투쟁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의 이 국회 청소 노동자 아주머님들께서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를 따뜻하게 또 도와주셨고 그리고 계엄 비상 그 시기에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 계엄군과 맞서서 국회를 지켜주는데 또 가장 큰 힘을 보태주신 분들도 국회의 이제 방호팀, 네. 경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에 대해서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나라를 구하신 그런 숨어있는 영웅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해주셨다. 그런 취지로 감사인사 표현을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 크게 통합하자는 게 또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라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취임식은 아니고 이제 취임 선서식인데요.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 도중에도 이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네. 하셨습니다. 신발에도 빨강과 파랑을 같이 넣었고 우리 그 선거 캠페인 할 때도 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에 빨강과 파랑을 같이 곁들여서 빨강과 파랑, 뭐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혼합, 동과 서, 뭐 남북 이런 개념 없이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셨고요. 취임 선서식에서도 그런 이제 것을 가장 중요한 일성으로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뭐 넥타이나 이런 것도 네. 그런 부분을 상징하는 색깔을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그런 통합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말과 이미지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얘기되고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한테도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통합을 국민이 좀 체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될까요? 일단 그
지금 현재 동서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의 그 투표 결과를 보면 오른쪽은 네. 대한민국 지도를 볼 때 오른쪽은 빨갛고 그렇습니다. 왼쪽은 네. 파랗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 보면서 굉장히 착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인재 등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각 지역에 대한 이 지원이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이 균형 잡힌 이런 정책을 하실 거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효과는 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차츰차츰 느껴지겠지만 뭐 당장 뭐 인재 등용이나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이미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어제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야당 대표와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범죄 혐의자다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사실상 야당 대표를 홀대하고 대화를 단절을 했는데 어제 당장 이재명 네. 대통령은 첫날부터 오찬회동을 했어요. 야당 대표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발언에서도 앞으로 야당 대표들과 자주 소통하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미 취임 첫날부터 그런 것을 행동에 옮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와의 관계 또 인사나 정책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실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부터 뭐 이런 정책이라든지 경제에 관한 입장이 늘 실용주의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도 그런 말씀하셨죠. 뭐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그게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면은 가리지 않고 쓰겠다. 그래서 이미 이 정책에는 뭐 여야가 없고 빨강과 파랑이 없다. 이념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늘 일상에서 하셨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실천을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이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국민에게 필요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면 이념과 상관없이 그런 걸 쓰겠다는 그런 실용주의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뭐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나 뭐 다방면에 있어서 그래서 뭐 앞으로 대한민국을 성장과 회복 저희들이 대선 때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다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서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시장주의라는 말을 여쭤본 게 이게 보수 정당에서 많이 썼던 말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경제에 있어서 정부가 관여하고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도 지금같이 아주 경제가 위기일 때는 그것은 정부의 지원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라는 것은 가장 기본은 시장의 주체에게 맡기는 그런 경제 운용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고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를 하거나 개입을 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흩뜨리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경제의 흐름을 마중물을 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은 정부가 하겠지만 근본적인 경제 주체의 그 자율적인 시장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추경이 곧바로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이 추가 추경 규모와 대상이 얼마나 될까요? 좀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없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네네. 한 30조 전후의 규모를 발표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그것을 조금은 초과하는 정도의 추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고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점을 잘 알고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추경에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 예산이 좀 들어가겠죠? 큰 흐름 속에 큰 축이 하나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선거운동할 때 이제 지역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상인분들 많이 만나 뵙고 대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손님들이 너무 없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마찬가지로 쓸 돈이 없다. 그래서 이 사실상 우리 경제는 순환이잖아요. 이 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에도 그 순환을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그 상권의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적 영역에서 투자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과 있는 수단이 지역 화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재정을 투자를 해서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쭉 강조해 오신 부분이라 그런 이제 아마 경제 운용을 추경을 통해서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취임 첫날인데 비상경제점검 TF를 바로 회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전화번호를 돌리면서 네. 직급에 상관없이 뭐 사소한 것이라도 입법 제한이나 있으면 전화해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평소 좀 이 평소의 어떤 지론하고 비슷한 행보인가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제가 높이 샀던 부분은 경청과 소통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상당한 이런 지식과 정책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수준이 아주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경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토론에 붙이고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여러 뭐 반대 의견이라든지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소에 그런 행동이 또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다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필요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거다 생각하고요. 또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급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그리낌 없이 대통령에게 그런 제안을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미동맹은 철통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마 중국과 이제 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미국의 입장에서 우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미국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에도 이미 미국과 소통을 했었고요. 미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되셔서 뭐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오늘 이제 곧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전화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석이건 공식적인
핵심적인 자리에는 늘 미국과의 관계, 이 한미 동맹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셨고 실천에 옮기실 거고요. 다만 이제 뭐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대한민국과 이 경제 네. 측면에서는 중요한 또 교역 상대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이 경제 파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활발한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정책을 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한미 동맹을 흐트리거나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친중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이 발언이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대 민주당 정부가 그랬지만 이 다자 간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이런 또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 행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아마 개선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한미 동맹이 뭐 여러 가지 뭐 침해를 네. 받거나 이런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부분은 잘 알 거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가장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사원칙이 반영된 거다 생각하고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미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춰 왔고 그리고 집권 플랜 본부장으로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을 위해서 준비를 해온 사실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인선도 네. 실력과 그 능력으로 지금 이제 당장 인수위 없이 바로 본선에 그렇죠. 투입되는 이런 이제 선수들 가장 유능한 선수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와서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그런 인사들을 중심으로 어제 인선을 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그분들이 대통령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대한민국을 잘 경영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각 인선에서는 탕평 인사가 좀 이루어질까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좀 탕평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잖아요. 자칫하면 후진국으로 나락에 떨어지냐 아니면 선진국으로 이제 상승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순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선의 기준은 능력과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가장 중점을 둔 인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 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처음입니다. 같이 네.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강훈식 의원의 발탁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의원은 평소에도 이제 사실은 이른바 친명의 그룹의 분류에 속하지 않을 그런 의원군이었고요. 그래서 당 내외 통합의 상징이 있는 그런 이제 인선이다. 이렇게. 당내에서 보기에는. 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그리고 균형 있는 이런 이제 시각을 대표에게 조언하는 그런 대표적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제 뭐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당의 그동안 지도부를 중심으로 사실 굉장히 아주 강경하게 개혁적인 이런 그렇죠. 행보를 해왔잖아요. 네. 그때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을 잡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도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에 당 내외 두루두루 이제 합리적이고 또 균형 잡힌 이런 시각에 대해서 대표에게 조언을 하고 또 대표는 그 강훈식 의원의 그런 이제 조언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막 달려갈 때 브레이크를 좀 잡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이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배경이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싶고요. 초기에 아마 굉장히 개혁적으로 아주 이제 막 그 달려나갈 텐데 그때의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려라든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이제 시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동을 많이 거셨던 분이군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당정 관계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 윤석열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당정 관계가 좀 수직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 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당에 개입하고 당의 뭐 인사에도 개입하고 전당대회 뭐 지도부 인선에도 개입하고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거는 공천에도 개입을 하고 네. 뭐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또 자신에 대한 방탄 역할을 당에도 주문을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었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것보다 수직적인 상하관계로서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것이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또 발목을 잡았고 네.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시장주의자다 뭐 이런 이제 실용주의자다 이런 이제 인식도 있지만 굉장히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 당정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운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시나 뭐 이런 것보다 상호 소통하고 대화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국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네. 그런 수평적 리더십을 보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원들이 굉장히 그런 민주화 운동을 거친 이런 분들이 많고 민주주의나 절차의 중요성을 또 그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동지적인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리더십이 아마 앞으로 이제 확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사법과 관련한 법안 추진에 우려를 좀 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장 오늘 민주당이 그런 걸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통과되는 것은 주로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그동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인가요? 네. 그동안 계속 민주당이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에 맡겨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들이고요. 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대다수의 표심도 이런 그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그 억울한 그 최혜병의 주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국정농단이라든지 그리고 내란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고 심판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그런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제 생각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특검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뭐 법원 조직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공직선거법 이 부분은 지금은 당장 오늘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더 공감대를 얻으면서 순차적으로 통과되거나 아니면 보류하거나 이럴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하는 법원조직법
취임 첫날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니까 네. 국민의힘이 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네. 사실은 그 대법관 증언법은 이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특정 이념에 관련된 우연히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불거지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법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대법관들이 정말 경무에 시달리고 뭐 이번에도 뭐 사실 소송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은 뭐 1년이건 2년이건 뭐 심하면 몇 년이 걸리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이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그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지 네.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법관을 정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 공감대를 이루어 온 사안이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관 정연을 합리적으로 이제 조정하는 법을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뭐 꼭 뭐 새 정부 출범하고 그렇게 연관시켜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18일에 예정이 돼 있고 대장동 재판도 네, 천천히 뭐 물 드셔도 됩니다. 대장동 재판도 24일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이 재판 공판기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에서 이 재판을 좀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다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이 소추의 의미가 형사소송법에는 기소 제기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소추에서 소는 기소, 네. 추는 재판 수행.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의 의미에 포함돼서 대통령은 이 소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이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법률의 합리적 해석에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인 위상도 있고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무엇보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주권자인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이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가장 큰 권력입니다. 그 권력이 대통령으로 뽑아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그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을 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려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런 헌법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 경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 오늘 아침 방금 전에도 한국은행에서 1분기 GDP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예,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성장이 나왔어요. 네. 예,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0.8%, 그다음에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0.8%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0.8%가 어떤 수준이냐? 예,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겪으면서 98년에 마이너스 4.9%, 그다음에 80년에 오일 쇼크가 있었죠. 네. 그때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2020년 팬데믹 코로나로 그때 마이너스 0.7%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때 0.8%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이 있었던 수준하고 지금 비슷한 건가요? 그때보다는 조금 낮죠. 지표상으로는. 그때 마이너스 0.7% 성장했으니까요. 올해 뭐 한국의 예상처럼 0.8% 성장한다면 그때보다는 그때는 마이너스였고 지금은 이제. 그리고 그때 그 소비 심리를 보니까 팬데믹 때 한국에서 그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그때 72.1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72.1이 뭐냐면은 100 기준으로 해서 100 미만이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과거 평균보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100 이상이면은 낙관적이다. 네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우리 그 소비 심리 지수가 작년 12월 그 비상경사 때로 8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 5월 달 보니까 101.8까지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그때보다는 더 나은데 물론 그 차별하죠. 양극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나 영세 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렵죠. 사실상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진다고 주요 기관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이게 좀 구조적 문제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노동 다원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요. 1980년대 이게 10%였어요. 80년대에는요. 예. 그리고 97년 우리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예, 지금은 1% 후반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도 안 됩니까? 예.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 전망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 능력이 지금 1%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다. 예, 그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면 성장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성장 능력 이하로 성장합니다. 우리 성장 능력이 지금 1.8%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0.8%니까 능력 이하로 성장하니까 능력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내수를 부양해야 되죠. 내수 부양. 예. 수출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내수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이제 우리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올리는 방안을 우리 모두가 함께 특히 이번 정부에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어떤 돌파구가 좀 있습니까? 예.
이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예, 통합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개선하면 성장률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 다 같이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박정희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마디로 압축 성장이에요. 압축 성장. 예, 경제 성장을 우선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김대중 정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잘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구조조정을 함께 하겠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한 6개월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뭐로 보세요? 예, 우선 해외적으로는 미국하고 통상협상이죠. 예, 당선거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또 올려버렸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한테 빨리 협상하자. 관세 협상하자. 7월 9일까지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 협상을 얼마나 우리가 잘 해내는가. 관세율을 얼마나 낮추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수가 너무 부진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내수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이런 거 두 가지 문제를 이번 정부가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 성장 얘기를 이 잠정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그러면 하반기는 조금 회복된다는 거네요. 만약에 1.8%를 올해 전망을 1.8%가 아니고 0.8%를 전망을 한다면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경제가 2.0% 성장했거든요. 근데 올해가 0.8% 성장 뭐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0.0%, 이제 전분기 대비는 마이너스 0.2%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는 0.0%예요. 그런데 올해 0.8% 성장한다면 1분기가 최악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2분기, 3분기 서서히 개선되고요. 아마 4분기 가면은 1% 중반까지는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그 수출이 증가가 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했는데요. 오늘 트럼프 관세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나빠지면서 지난 5월 수출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2분기 이후로 우리 경제가 회복될 텐데 뭐가 늘어나느냐. 네. 내수일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그 지출을 늘리고 소비 심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출보다는 그래도 내수가 좀 증가하면서 1분기를 저점으로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추경을 좀 추진을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추경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이십니까? 네, 우선 우리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부채 따지면은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 부채 합치면요, 우리가 한 250%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G20 국가도 평균은 250%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높고 정부 부채는 낮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정부 부채가 높고 기업 가계 부채는 낮아요. 전체적으로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경을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추경을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규모는 지금 한 30조 플러스 알파 30조 이상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30조면은 우리 그 GDP의 0.01% 정도. 30조 추경을 해도 0.01%의 예, 그 효과밖에 정도밖에 없습니까?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어떻든 뭐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경을 좀 더 편성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편성을 예, 그렇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 예, 우선 돈을 잘 써야 되죠. 돈을 잘못 쓰면은 일본의 그 90년대처럼 경제도 못 살리고 정부 부채만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추경은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돈을 우리 그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데 어떻게 잘 쓰느냐. 이거는 남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예. 이게 이제 생산 유발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 단순 복지에 쓰여지면 좀 한계가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보다 우리 성장률이 낮으니까
잠재 성장률까지 가는 데까지는 써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잠재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다 네. 예, 정부가 좀 돈을 써야 되겠죠. 이 여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저는 지역화폐는 뭐 찬반 토론이 있습니다만 네네네.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지역별로 경제가 참 다르거든요. 특히 그 지방 경제 어렵죠. 예, 그래서 지역화폐를 쓰면은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좀 기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도 좀 살펴보셨을 텐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으셨나요? 예, 실용주의 경제라고 네. 그랬죠. 네. 예, 이게 좀 의미 있는 단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기회도 균등하고 결과도 균등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재성장 10%에서 2%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잠재성장이 떨어질 때 문제가 뭐냐면요. 양극화예요. 예를 들어 경제가 7%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그 기업에서 일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거기서 잘 되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양극화 차별화가 더 심화되고요. 예,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 우리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예, 그다음에 소득 증가 속도도 둔화가 되죠. 예, 그래서 뭐 공정 성장 이걸 내세운 것 같습니다만은 예, 기회도 균등하고 소득 분배도 좀 균등하게 하자.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에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어제 뭐 1차 회의가 열려가지고요. 담당 실무자한테 대통령 전화번호까지 줬다. 네. 예,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해달라. 직급에 상관없이 전화해라. 예, 그걸 뭐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당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하고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부재난 내수를 어떤 식으로 부양하고 추경을 얼마나 편성하고 그걸 얼마나 잘 쓸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뭐 어제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네. 예, 시장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사령탑도 중요합니다. 어떤 인물이 이런 때는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시대의 흐름을 아는 그런 분들이 경제 사령탑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 증권회사 다니면서 기업인들, 부자들도 만났는데요. 네. 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에 당하지 말자. 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뭐 개인부, 기업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정부, 경제 경영자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이라는 것은 경제, 뭐 사회 문화 모든 게 포함되죠. 예, 그리고 뭐 이론만 하시는 분보다는 실무도 겸비하시고, 예, 그다음에 미국의 그 베센트 그 재무장관이 네. 금융회사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금융을 좀 잘 아는 사람이 이번 그 경제 수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좀 잘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지난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속적인 좀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상황인가요? 예, 저는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 통화정책본부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인데요. 뭐 금융은 뭐 다소 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그 우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5월에 1.9% 전년 동월 대비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2%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은행 연간으로 우리 물가 상승은 한 1.9%로 예상하고 있어요. 네. 물가는 목표치에 근접했다. 조금 아래다. 예, 그런데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를 보거든요. 우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요. 제가 소위 그 이론적인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 한 네. 2.0% 정도 나와요. 네. 지금 2.5%니까 저는 한 2% 정도까지는 올해
추가적으로 한 2차례 정도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우리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도 내리고 정부도 돈을 풀면 부동산 시장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좀 걱정이 되죠. 돈이 풀리면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가 있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저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 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예,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보면은 금리가 내릴 때 집값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오른 적도 또 많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군요.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뿐만 아니라 경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경기는 집값을 전국적으로 올릴 만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경기가 나쁘니까 우리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집 살 여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양극화 이것도 차별화예요. 예, 지금 보면 서울은 오르고 있고 또 서울 강남에서 오르고 있고 예, 그런데 지방 도시는 지금도 아직도 미분양이 많고 상당히 네. 어렵거든요. 양극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별화됐고 서울에서도 강남하고 비강남 차별화됐고요. 강남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자금순환 통계를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216조 원이 많습니다. 저축액이요. 예.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데는 강남 내에서도 오르고 앞으로 강남 내에서도 차별화가 더 심화되는 예, 이런 국면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도 좀 짚어볼게요. 한때 달러당 1,4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현재는 지금 1,300원대 후반이죠? 1364원 오늘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네. 올해 환율 변화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는 환율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는 우선 우리 돈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그래서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인덱스, 중국 위안, 그다음에 일본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차 이런 거로 결정되는데요. 예, 제가 평가해 보면은 예, 지난 5월 말이었는데 한 17% 정도 우리 돈 가치가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환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은 미 달러당 원화로 표시하다니까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 15일 동안 미국 갔다 왔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동안 참 좋았었는데 미국 가계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 쓰고 네. 그다음에 미국 연준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일 안 해도 미국 정부가 돈을 주고 자산 가격 많이 올랐는데 예, 지금 주가도 조정 보이고 집값도 조금 조정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과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제 발표됐습니다만 그 민간 고용이라는 게 발표됐는데요. 네. 예, 전문가들이 한 11만 명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5월 고용이 그렇게 전망했는데요. 실제로는 3만 5천 명.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랬군요. 예. 그리고 뭐 저 제조업 심리 지수도 어제 보니까 또 서비스업 심리 지수도 약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우리 원화 가치는 계속 오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견조하게 좀 고용이 버틴다 했는데 이제 수치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나타났고요. 예, 그다음에 내일 저녁에 또 저 미 노동부에서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거든요. 네. 예, 거기도 많이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도 고용 동향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다. 아마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만 환율이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또 이 관세 협상에서 원화 절상 압력이 또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로 그 신흥국 시장한테 너네 돈가치 좀 올려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예,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네. 예, 거기서 뭐 경상수지가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 3% 이상 되면 안 된다, 대미 무역자가 150억 달러 이상 되면 안 된다. 우리 그 모든 조건을 지금
위반하고 있거든요. 미국 측에서 볼 때. 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니네 돈 가치 좀 올려라.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를 꾸려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한테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예, 그렇죠. 환율이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면은 네. 우리 기업한테는 수출 기업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네. 예, 그런데 우리 돈 가치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보니까 달러만 약세고 유로도 강세고 엔도 강세고 중국 위안도 강세고 아, 수출 경쟁국들이 같이. 예, 같이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우리 돈 가치가 지난 4월까지는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는 우리 돈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월급 평균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는 우리 돈 가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수출 보면은 우리 수출이 그 미국이나 중국으로는 지난 5월 감소했죠. 그런데 EU 쪽으로도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아세안 경제가 아직도 높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수출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꾸준히 주장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신도 모른다는 전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천 돌파는 가능할까요? 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우선 제가 이론적으로 적정 코스피가 얼마인가 장기적으로 코스피는 명목 GDP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올 연말 우리 명목 GDP가 한 2.8%, 실질 네. GDP 0.8, 물가 2% 고려하면요. 명목 GDP는 2.8% 정도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정 코스피가 한 3,200 정도 나와요. 아, 예, 보시기에 분석을 해보시면. 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돈이 증권시장으로 서서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은행 금리가 1년 만기 정기계 금리가 3년 전에 5%까지 갔었어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2.5%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은행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다 그동안 돈을 맡겼는데 이제 은행에다 돈을 덜 맡기고 이런 자금들이 증권시장 주변으로 꾸준히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리고 돈이 지금 증시로 서서히 몰려들고 있다. 이런 측면 볼 때 3천 돌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내 3천 돌파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5천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 올해는 아니고 아니, 이제 임기 내에. 2030년요. 2030년 5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저는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이 3.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명목 GDP가 3.8% 정도 성장한다면요. 예, 제가 이론적으로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보니까 4천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5천은 저는 힘들고 4천은 좀 넘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지난번 저희 시간에 나오셔서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미국 시장하고 연동이 되면 우리 주식 시장도 그렇게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미국 주가가 많이 빠지면 우리 주가도 못 오르죠. 네. 예, 방향은 같이 움직입니다. 예, 그러나 올해 들어서 보면요, 우리 코스피가 어제까지 15% 올랐는데요. 네. 미국 대표적인 S&P 500은 한 1%가량 올랐거든요. 격차가 크군요. 격차가 굉장히 크죠. 네. 예, 그리고 세계 평균 주가 지수가 올해 한 5% 올랐어요. 우리 코스피 15%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주가가 왜 미국 주가보다 더 오르느냐. 우선은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돼 있고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가하고 미국 주가하고 가장 관계가 높은 변수가 달러 인덱스라는 변수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110까지 갔다가 어제 보니까 99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미국 주식도 좋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저는 남은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주식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그동안 저평가된 게 기업 지배 구조, 그다음에 북한 리스크, 주주 환원율이 낮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개선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시 그 수급을 많이 개선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런 거 제도적인 문제, 기업 주배 구조 같은 거 개선하고 증권시장 제도를 개선하면은 우리가 그 선진국 시장에 MSCI 선진국 시장에 편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게 될 거예요. 사실 외국인들이 작년 8월에서 4월까지는 우리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5월에 사기 시작했고요. 어제도 하루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을 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그 수급이 개선되면은 우리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선진국 시장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동안 기업 지배 구조, 그다음에 외환 시장 하루 종일 열어라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 3시 반까지 열다가 지금 새벽 2시까지 열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열어라 그런 건데 그것도 뭐 새벽 2시까지 지금 열고 있으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요? 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이 그동안 회사에 충실해라 그런데 이제 그 주주에도 충실해라.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아마 통과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